묻지마 투자 지인을 믿고 투자했다가 전 재산 잃은 이야기. 일부 평범한 일상.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올해로 72살이 되었어요.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 딸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멀리 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평범한 노년을 보내던 제가 어떻게 인생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됐는지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다는 생각뿐이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퇴직금과 보험금으로 조촐하게 살고 있었어요. 통장에 3억 2천만 원 정도 있었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껴 쓰면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면 눈이 떠졌어요. 평생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서 그런지 늙어서도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아침 산책을 하고 돌아와 간단히 식사를 하고 TV를 보거나 동네 경로당에 나가곤 했죠. 경로당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이 많았어요. 함께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면서 외로움을 달랬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친하게 지낸 사람이 박순자 씨였어요. 순자 씨는 저보다 1살 많은 73살이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했다며 잘 산다는 소문이 있었죠. 실제로 옷차림도 깔끔하고 항상 밝은 표정이었어요. 영수가, 우리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순자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요즘 들어 순자 씨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았거든요. 늘 긍정적이고 활기차 보였으니까요. 우리는 동네 작은 식당으로 향했어요. 김치찌개 2개를 주문하고 앉았죠. 영수가, 요새 어떻게 지내? 그냥 똑같지 뭐. 집에만 있으니 심심해 죽겠어. 순자 씨가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남편은 바빠서 맨날 집에 없고 애들은 전화도 잘 안 하고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물가 이야기까지. 70대 노인들의 대화는 늘 비슷했죠. 식사를 마치고 경로당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가 문득 말했어요. 영수가, 너 요새 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돈 이야기는 아무리 친해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은행에 넣어놔. 뭐 특별한 건 없어. 순자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요새 은행 이자가 얼마나 낮은데. 그렇게 넣어두면 물가 상승도 못 따라가. 그 말이 맞긴 했어요.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서 사실 돈이 늘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딱히 어디 투자할 곳도 모르겠고 위험한 것도 싫었어요. 그래도 안전하잖아.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투자를 해. 순자 씨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요새는 노인들도 투자 많이 해. 안전하고 수익 좋은 곳도 많다고.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평생 저축만 해온 사람이라 투자라는 게 낯설고 무서웠거든요. 난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이대로 살래. 순자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가끔씩 투자 이야기를 꺼내곤 했죠. 며칠이 지났어요. 평소처럼 경로당에 나갔는데 순자 씨 옆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이었어요. 영수가, 이리 와봐.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어. 순자 씨가 저를 부르더니
그 남자를 가리켰어요. 이분이 내가 말했던 투자 전문가야. 이정훈 씨라고 하시는데 우리 남편도 이분한테 투자해서 많이 벌었어. 이정훈이라는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명함을 건넸어요. GS투자자문 이사 이정훈이라고 적혀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르신. 순자 여사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태도는 공손했어요. 왠지 믿음이 가는 인상이었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 경로당의 다른 할머니들도 몇 명 모여 있었어요. 모두 이정훈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요새 은행 이자로는 도저히 노후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안전한 투자를 찾고 계시죠. 이정훈 씨가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 회사는 정부에서 인가받은 투자자문사입니다. 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데요. 수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할머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벌 수 있는데 위험하지 않아? 이정훈 씨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연 12%의 이자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하시면 1년에 1200만 원의 수익이 나는 거죠. 매달 1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속으로 계산을 해봤죠. 3억을 넣으면 한 달에 300만 원. 그럼 생활비로 충분하고도 남겠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이자가 높으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정훈 씨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저희는 부동산 담보가 있습니다. 실제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안전해요. 만약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담보 부동산을 처분해서 원금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담보가 있다니 안전할 것 같았죠.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순자 씨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2년 전부터 투자하고 있는데 매달 이자 꼬박꼬박 들어와. 아무 문제 없어. 다른 할머니 한 분도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 아들네도 이분한테 투자했는데 잘 되고 있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니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어요. 특히 순자 씨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하니 더 믿음이 갔죠. 이정훈 씨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여기 저희 회사 등록증이고요. 이건 부동산 감정평가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기존 투자자분들의 수익 입금 내역이에요. 서류를 보니 정말 그럴듯해 보였어요. 정부 인가증도 있고 투자자들의 통장 사본도 있었죠. 매달 이자가 입금된 게 확인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은행 이자로는 생활이 어렵잖아요. 하지만 저희한테 투자하시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깁니다.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3억을 은행에 넣어두면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되는 이자를 받지만 여기에 투자하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평생 조심스럽게 살아온 사람이라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거든요. 전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말하자 이정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천천히 생각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렇게 그날은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그 투자가 정말 좋아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통장을 꺼내봤어요. 3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죠. 남편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었어요. 이 돈으로 뭘 해야 하나? 한숨이 나왔어요. 아들한테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아들은 바쁜 사람이라 부담 주기 싫었어요. 딸한테는 딸은 시집가서 애 키우느라 정신없을 텐데.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계속 투자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매달 300만 원이면 생활비로 충분하고 아이들한테 용돈도 줄 수 있고 아프면 병원비도 걱정 없을 텐데. 다음 날 아침 순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수가 어제 잠 잘 잤어. 투자 생각 좀 해봤어. 응,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 좀 무섭기도 하고. 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무서울 거 없어.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무 문제 없어. 매달 이자 들어오는 맛에 산단 말이야. 그래도 영수가 우리 나이에 돈 벌 기회가 어디 있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물가만 올라서 돈 가치가 떨어진다고. 순자 씨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맞는 말 같았거든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데 은행 이자로는 따라갈 수가 없었죠. 그럼 너도 더 투자하려고? 제가 물었어요. 순자 씨가 대답했어요. 응, 나 이번에 5천만 원 더 넣으려고. 이자 맛을 봤으니까 더 넣는 거지. 그 말을 듣고 저도 조금씩 마음이 기울었어요. 순자 씨가 거짓말할 리 없잖아요. 친한 친구인데. 영수가 너 정 걱정되면 적은 돈부터 시작해봐. 5천만 원만 넣어보고 이자 잘 나오면 그때 더 넣으면 되잖아. 그 말이 좋은 생각처럼 들렸어요. 처음부터 다 넣는 게 아니라 일부만 투자해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 그럼 5천만 원만 해볼까? 제가 말하자 순자 씨가 기뻐했어요. 잘 생각했어. 내가 이정훈 씨한테 연락해 줄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처음 해보는 투자였거든요. 불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매달 50만 원씩 들어오면 좋겠네. 그날 저녁 이정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순자 여사님께 들었습니다. 투자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요? 네, 근데 처음이라 5천만 원만 하려고요.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하신 게 좋죠. 내일 사무실로 오시면 계약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와 함께 이정훈 씨의 사무실로 갔어요. 강남에 있는 작은 빌딩의 3층이었죠. GS 투자자문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직원들도 몇 명 보였고 컴퓨터로 뭔가 바쁘게 일하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어르신들. 이정훈 씨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응접실로 안내해서 커피를 대접해 줬죠. 자, 여기 계약서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계약서를 받아들고 읽어봤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이정훈 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르신께서 5천만 원을 저희에게 투자하시면 저희는 그 돈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매달 연 12%의 이자를 드리는 거죠.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찾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3개월 전에 말씀만 주시면
언제든 원금을 돌려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됐어요. 필요하면 찾을 수 있다니 괜찮아 보였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통장에서 5천만 원을 이체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제대로 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정훈 씨가 영수증을 주며 말했어요. 다음 달 15일에 첫 이자가 입금됩니다. 50만 원 들어올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가 말했어요. 잘했어, 영수가. 이제 매달 용돈 생기는 거야. 그 말에 저도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하지 않았죠. 아들이 걱정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자가 잘 나오면 그때 자랑하지 뭐.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투자 생각만 났거든요. 잘한 걸까? 아니면 실수한 걸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이제는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었죠. 다음 달 15일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과연 이자가 제대로 들어올까? 아니면 사기일까? 불안한 마음으로 매일 통장을 확인했답니다. 이부 첫 번째 이자와 추가 투자. 투자한 지 한 달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매일 통장을 확인하며 초조하게 지냈죠. 15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으로 통장을 확인했어요. 입금 50만 원 GS 투자자문. 정말로 이자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정말 들어왔네. 즉시 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야, 이자 들어왔어. 정말 50만 원 들어왔어. 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뭐라고 했어? 걱정할 거 없다고 했잖아.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5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죠. 은행에 넣어뒀으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이자를 받았을 텐데 말이에요. 며칠 후 경로당에서 순자 씨를 만났어요. 그때 이정훈 씨도 함께 있었죠. 영숙 어르신, 이자 잘 받으셨죠? 이정훈 씨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네, 정말 감사해요. 처음엔 의심도 했는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이제 믿음이 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이정훈 씨가 완전히 믿음이 갔거든요. 그때 이정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르신, 사실 지금 투자하시기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대형 상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이번 달까지만 투자자를 받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투자하면 더 좋은 건가요? 네, 이번 프로젝트는 수익률이 더 높아요. 연 15%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연 15%라니. 계산을 해보니 5천만 원을 넣으면 한 달에 62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니, 1억을 넣으면 125만 원이나 되는 거죠. 근데 위험하진 않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정훈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 보증도 있어요. 그리고 상가는 완공되면 바로 분양이 되니까 수익성이 확실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좋은 기회처럼 느껴졌어요. 순자 씨가 옆에서 거들었죠. 영수가, 나도 이번에 1억 더 넣으려고. 지금이 기회야. 순자 씨까지 그렇게 말하니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첫 달 이자도 잘 나왔고, 이제는 이정훈 씨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전 얼마 넣을 수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이정훈 씨가 대답했어요. 최소 3천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물론 더 많이 하시면 더 좋고요. 집에 돌아와서 계산을 해봤어요. 통장에 2억 7천만 원이 남아 있었죠. 만약 2억을 더 투자하면 이미 넣은 5천만 원과 합쳐서 총 2억 5천만 원. 매달 받는 이자는 3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300만 원이면 생활비로 충분하고도 남아. 그리고 남은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아이들한테도 보태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니 점점 마음이 기울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죠. 2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늦게 전화하시고. 아니야, 그냥 목소리나 들으려고. 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슬쩍 물어봤어요. 현아, 요새 투자 같은 거 하니? 투자요? 저희는 적금이나 하죠. 왜요, 엄마? 아니, 그냥 궁금해서. 투자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관뒀어요. 딸이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 이자 많이 받으면 그때 말해야지. 며칠을 고민했어요. 밤에 잠을 설치기도 했죠. 2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계속 고민이 됐거든요. 그러다 이정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생각해 보셨어요? 이번 주까지만 투자자를 받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마감이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에 저는 조급해졌어요.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닐까. 다음 날 순자 씨와 함께 이정훈 씨 사무실로 갔어요. 결정하셨어요? 이정훈 씨가 물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네, 1억 5천만 원 투자하겠습니다. 사실 2억을 하려다가 조금 줄인 거예요. 그래도 통장에 1억 정도는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이자는 월 187만 원 정도 되실 거예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1억 5천만 원을 이체했어요. 이제 총 투자금은 2억이 됐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대 반, 불안 반이었죠. 잘한 걸까? 아니면 너무 많이 넣은 걸까? 하지만 순자 씨가 옆에서 계속 격려해 줬어요. 잘했어, 영수가. 이제 넌 매달 237만 원씩 받는 거야. 우리 부자 됐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웃었어요. 맞아요. 매달 237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죠. 다음 달 15일, 이번에도 역시 이자가 들어왔어요. 237만 원이라는 큰 돈이 통장에 찍힌 걸 보니 정말 기뻤어요.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나 들으려고. 잘 지내지? 네, 엄마도 건강하시죠? 그럼, 엄마 건강해. 참, 준호야, 다음 달에 용돈 좀 보내줄게. 엄마,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엄마가 요새 돈이 좀 생겨서. 걱정 마. 아들이 의아해했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나중에 설명하면 되니까요.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현아, 다음 달에 손주들 용돈 좀 보내줄게. 엄마, 무슨 돈이 생기셨어요? 그냥 좀 생겼어. 받아.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평생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줄 수 있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경로당에 나가면 다른 할머니들이 부러워했어요.
영숙이 넌 요새 얼굴이 환해졌네. 뭐 좋은 일 있어? 저는 은근슬쩍 자랑했죠. 그냥 투자 좀 했더니 돈이 좀 생겨서. 투자, 무슨 투자? 할머니들이 관심을 보이자 순자 씨가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하는 투자 정말 좋아. 이자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우리는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이정훈 씨를 소개해 줬어요. 몇 명의 할머니들이 관심을 보였고 실제로 투자를 시작한 사람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정훈 씨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어르신, 저희가 이번에 서울 강서구에 오피스텔을 짓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 입지예요. 이번에는 연 18%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연 18%라니. 제가 지금 2억을 투자하고 있으니 만약 여기에 더 투자하면 이자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근데 전 이제 투자할 돈이 별로 없어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혹시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이 있으시면 그걸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하실 수도 있어요. 담보대출,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어요. 제게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시세가 대략 2억 정도 됐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하라는 말씀이세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대출 이자보다 투자 수익이 훨씬 크니까 남는 장사죠. 그 말이 솔깃했어요. 계산을 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대출 이자는 연 45% 정도인데 투자 수익은 18%니까 차익이 13%나 되는 거죠. 하지만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다는 게 좀 무서웠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번 기회도 한정돼 있으니 서두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고민에 빠졌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고 투자하는 게 맞을까? 순자 씨에게 상의했어요. 순자야, 이정훈 씨가 집 담보 대출 받아서 투자하래. 아, 나도 그 이야기 들었어. 나도 고민 중이야. 너 할 거야? 글쎄, 솔직히 좀 무섭긴 한데 계산해 보니까 남는 장사더라고. 순자 씨도 고민 중인 걸 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며칠 더 고민하다가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아니야, 집까지 담보로 잡는 건 너무 위험해. 지금 받는 이자로 만족하자. 이정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죄송한데, 전 이번엔 추가 투자는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아쉽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좋은 투자처가 생기면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추가 투자를 거절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결정이 천만다행이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오히려 기회를 놓친 게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순자 씨는 결국 추가 투자를 했대요. 영수가 나 추가로 5천만 원 더 넣었어. 어떻게 돈이 있었어? 아니, 집 담보 대출 받았어. 계산해 보니까 정말 남는 장사더라고. 순자 씨의 말을 듣고 저는 약간 후회가 됐어요. 나도 할 걸 그랬나?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지금 받는 이자로도 충분했으니까 만족하기로 했어요. 매달 15일이 되면 이자가 들어왔어요. 237만 원이라는 돈이 통장에 찍힐 때마다 정말 기뻤죠.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아이들한테 용돈도 주고 가끔은 경로당 친구들한테 밥도 사줬어요. 영숙이 넌 요새 큰손이 됐네. 친구들이 농담조로 말했어요. 저는 기분 좋게 웃었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이자는 한 번도 빠짐없이 들어왔고
저는 완전히 이정훈 씨를 믿게 됐어요. 역시 좋은 투자를 했어.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때만 해도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답니다.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곧 악몽 같은 일들이 시작될 거라는 걸 저는 꿈에도 몰랐죠. 3부 이상한 징조들. 투자한 지 4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15일 아침 평소처럼 통장을 확인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자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시간이 좀 늦어지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점심때쯤 다시 확인했지만 여전히 입금이 없었죠. 이정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1번, 2번, 3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야, 너 이자 들어왔어. 아니, 나도 안 들어왔어. 방금 이정훈 씨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두 사람 다 이자가 안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무실로 가볼까? 순자 씨가 제안했어요. 저는 즉시 동의했죠. 강남에 있는 사무실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단순히 실수였기를.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순자 씨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어찌할 바를 몰랐죠. 건물 관리실로 가서 물어봤어요. 저기 3층 GS 투자자문 아세요? 관리인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거기요? 어제 나갔어요. 네, 나갔다고요? 네, 어제 짐 싸서 다 나갔어요. 월세도 안 내고 야반 도주했다고 주인이 난리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순자야, 이거 우리 사기당한 거 아니야? 순자 씨의 얼굴도 새하얘졌어요. 그럴 리가. 매달 이자도 잘 나왔는데.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눈물이 났죠. 2억이라는 돈,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 날아간 거예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사정을 설명했어요. 투자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경찰이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물었어요. 계약서는 있으세요? 네, 여기 있어요. 계약서를 보여줬더니 경찰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정식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적힌 회사는 실제로 등록된 회사가 아니에요. 네, 그럼 정부 인가증은요? 그것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많아요. 경찰의 말을 듣고 정신이 아찔했어요. 모든 게 가짜였던 거예요. 회사도, 인가증도, 부동산 감정평가서도 다 가짜였던 거죠.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돼요? 찾을 수 있어요? 경찰이 안타까운 표情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런 사기범들은 돈을 받자마자 해외로 빼돌리거나 여러 계좌로 분산시켜요.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럼 제 2억은 다 날아간 건가요? 경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걸었어요. 순자 씨도 옆에서 울고 있었죠. 영수가, 미안해. 내가 너한테 소개해 줬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욕심을 부렸어. 하지만 속으로는 순자 씨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만약 순자가 소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2억. 2억이 날아갔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남은 돈은 겨우 7천만 원. 이것도 원래는 2억 7천만 원이었는데 생활비로 쓰고 아이들 용돈 주느라 줄어든 거예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남편한테 뭐라고 사죄하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 영정 사진을 보니 더 슬펐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내가 다 날렸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만 났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분명 이자도 잘 나왔는데. 다음 날 순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수가 큰일 났어. 경로당 할머니들도 다 사기당했대. 뭐, 알고 보니 우리가 소개해준 할머니들도 모두 투자를 했고, 다 사기를 당한 거예요. 총 7명의 할머니가 피해를 받고, 피해액은 총 10억이 넘었죠. 경로당에 가니 할머니들이 모여서 울고 있었어요. 내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어. 이제 어떻게 살아?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중 한 할머니가 저를 원망했어요. 영숙이 내가 소개해 줬잖아. 내가 책임져.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록 악의는 없었지만 제가 소개를 해준 건 사실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이자를 준 건 왜였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전형적인 수법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이자를 줘서 신뢰를 쌓은 다음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 그러고 나서 도망치는 거였죠. 순자 씨는 더 큰 피해를 봤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으니까요. 영수가 나 어떡해. 집까지 빼앗길 것 같아. 순자 씨가 울면서 전화를 해왔어요. 저는 위로할 말이 없었어요. 저 자신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아, 준호야. 엄마가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어요.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거짓말을 했어요. 아들한테 이런 일을 말하기가 너무 창피하고 죄송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곧 아들도 알게 될 텐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저는 유서를 쓸까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한테 짐이 되기 싫었고 이 창피함을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가 죽으면 애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결국 유서를 쓰지 못했어요. 대신 밤새 울기만 했죠. 다음 날 아침 이정훈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하지만 역시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제발 연락 주세요. 제 돈 돌려주세요. 평생 모은 돈이에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정훈이라는 사람은 가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신원은 다른 사람일 거예요.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이름도 회사도
모든 게 가짜였던 거죠. 그날 저녁 순자 씨가 찾아왔어요. 둘이서 마주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영수가, 우리 어떡하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두 사람 다 답을 모르는 질문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왜 나는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왜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됐어요. 잠이 들어도 악몽을 꾸고 깨어나면 현실이 악몽이었죠. 사부 진실을 마주하다. 투자 사기를 당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집 밖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어요. 경로당 친구들을 만날 면목이 없었거든요. 매일 집에서 TV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했죠.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아들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걱정돼요.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문자가 계속 왔지만 답장하지 못했어요. 결국 아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인터폰 소리에 놀라 문을 열었는데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얼굴이 왜 이래요? 아들을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준호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말씀하세요. 저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큰 실수를 했어. 모든 걸 털어놨어요. 투자 이야기, 이정훈 씨 이야기, 그리고 2억을 잃은 이야기까지.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미안해, 준호야. 아들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왜 저한테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바쁜데 부담 주기 싫었어. 엄마, 2억이 부담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면서 왜 아무한테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는 하셨나요? 응, 했어. 근데 돈 찾기 어렵대. 계약서는요? 여기 있어. 아들이 계약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정식 계약서도 아니에요. 도장도 가짜고. 나도 이제 알아. 아들이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엄마 집에 왔어. 큰일 났어. 아들이 며느리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도 놀란 목소리로 뭐라고 말하는 게 들렸죠. 전화를 끊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일단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봐야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래. 고마워, 준호야. 아들이 딸한테도 연락을 했어요. 딸도 곧 달려왔죠. 엄마, 정말이에요. 2억을 날렸다고요? 딸은 아들보다 더 직설적이었어요. 엄마,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실 수 있어요? 요즘 투자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미안해, 현아야.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인데.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딸 말이 맞았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은 돈이 얼마예요? 7천만 원. 그것도 얼마 안 되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과 딸이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더니 결론을 내렸어요. 엄마, 일단 지금 아파트 팔아서 작은 데로 이사 가세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시고. 이 집을 팔아? 네, 지금 이 집 시세가 2억 정도 되니까 팔아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가시면 돈이 좀 생기잖아요. 집까지 팔아야 한다니.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산 집인데.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생활비가 필요했으니까요. 알았어. 엄마가 알아볼게. 며칠 후 부동산에 아파트 매물을 내놨어요. 다행히 한 달 만에 팔렸죠. 1억 9천만 원에.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전세로 얻었어요. 전세금 1억의 작은 방 하나짜리 집이었죠. 엄마, 여기서 지내시기 힘들겠다. 딸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괜찮아. 혼자 살 거니까. 이사를 하고 나니 남은 돈은 1억 6천만 원 정도였어요. 이 돈으로 앞으로 살아야 했죠. 아들이 변호사를 소개해 줬어요.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죠.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다시 한번 절망했어요. 이런 사기범들은 돈을 받자마자 여러 계좌로 분산시키고 해외로 빼돌립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제 돈은 영원히 못 찾는 건가요? 경찰이 범인을 잡으면 일부 회수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확률이 낮습니다. 결국 돈은 날아간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제가 매달 30만 원씩 드릴게요. 생활비에 보태서 쓰세요. 아니야, 너희들도 살기 힘든데. 괜찮아요, 엄마. 이것밖에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내가 아들한테 도움을 받는 신세가 됐다니. 딸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저도 매달 20만 원씩 드릴게요. 현아야, 너도 애들 키우느라 돈 들어가는데. 괜찮아요, 엄마. 이거라도 드려야 제 마음이 편해요. 아이들의 도움으로 매달 50만 원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게 너무 창피하고 미안했어요. 순자 씨는 더 힘든 상황이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였죠. 영수가, 나 어떡해. 집까지 빼앗기면 어디 가서 살아. 순자 씨가 울면서 전화를 해왔어요. 저는 위로할 말이 없었어요. 경로당도 더 이상 갈 수 없었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저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무슨 낯으로 가겠어요. 집에서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멍하니 앉아 있곤 했죠. 가끔 이정훈 씨 생각이 났어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내 돈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을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범인을 찾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경찰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어요. 아직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어요. 저는 점점 우울증에 빠져갔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아들이 걱정돼서 자주 찾아왔어요. 엄마, 정신과 상담 받으시는 게 어때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후회만 했거든요. 왜 그때 투자를 했을까? 왜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투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죠. 오후 더 깊은 절망. 원룸으로 이사한 지 2달이 지났어요. 좁은 방에서 혼자 지내는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전에 살던 아파트가 그리웠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현실이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깨어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있었으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1억 6천만 원. 한때 3억 2천만 원이었던 돈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생활비를 계산해 봤어요. 원룸 관리비, 식비, 병원비 등등. 아이들이 주는 50만 원과 제 돈을 조금씩 쓰면서 살아야 했어요. 이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니 앞으로 10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는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어느 날 순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수가,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다음 달까지 나가야 해. 순자 씨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순자야? 모르겠어. 이제 어디 가서 살아야 할지. 순자 씨는 결국 딸네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대요. 하지만 딸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눈치가 보인다고 했어요. 영수가, 넌 그래도 나보다 낫다. 집이라도 있잖아. 순자 씨의 말에 저도 한숨이 나왔어요. 맞아요. 저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죠. 순자 씨는 집까지 잃었으니까요. 경로당 할머니들의 소식도 들려왔어요. 투자 사기로 피해를 본 할머니들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대요. 또 한 할머니는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고요. 모두 내 잘못이야.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제가 이정훈 씨를 소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어느 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잘 지내지 못했거든요. 엄마, 미안한데요. 이번 달은 용돈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애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다음 달에는 꼭 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 애 치료하는 게 먼저지.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난이 막막했어요. 딸도 형편이 어려운데 제가 부담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죄송한데요. 이번에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어서 제 월급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용돈을 20만 원만 드릴게요. 그래, 괜찮아. 너희들 사정도 어려운데. 아이들도 각자 살기 힘든 거였어요. 제가 더 이상 부담을 줘서는 안 됐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이들한테 더 이상 부담 주기 싫은데. 정부 지원금을 알아봤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매달 얼마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제게는 1억 6천만 원의 재산이 있어서 신청 자격이 안 됐어요. 재산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걸 다 쓰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뿐이었어요.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정기예금 만기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재해치해 주세요. 지금 이자율이 낮은데 다른 상품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은행 직원의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됐어요. 그냥 재해치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후회가 됐어요. 직원한테 왜 화를 냈을까? 사실 화가 난 건 직원한테가 아니라 제 자신한테였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거든요.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악몽을 꾸는 날도 많았죠. 꿈속에서 이정훈 씨가 나타나서 비웃었어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덕분에 부자 됐어요. 꿈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올라갔고 당뇨 수치도 높아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해요. 이대로 가다간 큰 병 생깁니다. 네. 하지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2억을 잃은 상황에서 약값도 만만치 않았어요. 매달 10만 원 넘게 나갔죠. 이러다 병원비로 다 쓰겠네. 어느 날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투자 사기로 100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뉴스를 보니 이정훈 씨와 비슷한 수법이었어요. 하지만 이정훈 씨는 아니었죠. 혹시 이정훈 씨도 잡힐까? 희망을 가져봤지만 경찰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한 달, 2달, 석 달. 시간이 흘렀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어요. 점점 희망을 잃어갔어요.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요새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병원에 가보셨어요? 응, 갔다 왔어.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스트레스 관리하래.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제가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준호야. 네, 잘못이 아니야. 다 엄마 잘못이지.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자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후회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아들이 돌아가고 혼자 남으니 또 눈물이 났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영정 사진을 꺼내봤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내가 다 날렸어요. 나 같은 사람은 살 자격도 없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다른 집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 집들에는 행복한 가족들이 있겠죠. 나도 한때는 행복했는데 과거가 그리웠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 생각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하지만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직 제가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날 밤을 넘겼답니다. 육부 법정에서 투자 사기를 당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경찰 수사는 계속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경찰에게서 반가운 전화가 왔어요. 김영숙 어르신, 범인을 잡았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이정훈 씨를 잡은 거예요. 네,
해외로 도주하려다가 공항에서 검거됐습니다.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순자 씨와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도 모두 모였죠. 경찰이 설명해 줬어요. 범인의 실명은 김대호입니다. 42세 남성이고 전과 7범입니다. 전과 7범이요? 네, 이전에도 비슷한 투자 사기를 여러 번 저질렀습니다. 알고 보니 이정훈이라는 이름도 투자 전문가라는 경력도 모두 거짓이었어요. 그럼 제 돈은 찾을 수 있어요? 제가 간절히 물었어요. 경찰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일부는 회수했지만 대부분은 이미 쓰여졌습니다. 도박과 유흥비로. 얼마나 회수했는데요? 총 피해액 10억 중에 약 1억 정도를 회수했습니다. 1억. 제 돈 2억 중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고작 2천만 원 정도였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작 그것밖에 못 돌려받아? 우리 돈 돌려줘. 경찰이 진정시켰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범인이 이미 대부분의 돈을 탕진했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와 다른 피해자들은 법정에 갔죠. 피고석에 앉은 김대호를 보니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 사람이 이정훈 씨였어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멀쩡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어요. 피고인 김대호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노인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저질러 총 1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재판장이 김대호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김대호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그의 사과가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피해자 진술 시간이 왔어요. 제가 먼저 나섰어요. 재판장님, 저는 김영숙입니다. 저는 이 사람 때문에 평생 모은 돈 2억을 잃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제 남편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노후를 편안히 보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다 빼앗아 갔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제발 이 사람을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그리고 제 돈을 돌려주세요. 순자 씨도 진술했어요. 저는 이 사람 때문에 집까지 잃었습니다. 이제 딸네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부디 엄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다른 할머니들도 차례로 진술했어요. 모두 눈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죠. 김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검사가 구형을 했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7년. 짧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억을 날린 제게 7년이 뭐가 중요하나요?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를 약속했습니다. 일부 변제, 고작 2천만 원을 말하는 건가요? 재판은 몇 주에 걸쳐 진행됐어요. 그동안 저는 매번 법정에 갔죠. 마지막 재판날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김대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5년.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2년이나 줄었어요. 법정에서 할머니들이 소리쳤어요. 고작 5년이요. 우리 인생을 망쳐놨는데 제발 다시 판결해 주세요. 하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힘이 빠졌어요. 고작 5년. 순자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영수가, 그래도 잡힌 게 어디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잖아.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2천만 원으로는 잃어버린 2억을 결코 메울 수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김대호는 5년 후면 나오는구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겠지. 분노가 치밀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며칠 후 피해 회복금 2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통장을 확인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엄마 돈 좀 돌려받았어. 정말요? 얼마나요? 2천만 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엄마. 다행이라. 과연 다행일까요? 2억을 잃고 2천만 원을 돌려받은 게 다행일까요? 하지만 아들한테 더 이상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밝게 말했어요. 그래, 다행이지. 이것도 못 받을 뻔했어. 전화를 끊고 통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1억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늘어 1억 8천만 원이 됐어요. 그래도 조금 늘었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야, 넌 얼마 받았어? 나도 2천만 원 받았어. 그런데 이걸로 뭘 하겠어? 순자 씨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 영수가, 넌 그래도 집이 있어서 좋겠다. 난 딸네 집에 얹혀 사는데 눈치가 보여 죽겠어. 순자 씨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 순자야.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욕심을 부렸지.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뉴스를 보니 투자 사기 사건이 또 보도됐어요. 노인 대상 투자 사기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겠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여전히 답을 모르겠었어요. 7부 새로운 일사.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서서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통장에는 1억 8천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이 돈으로 앞으로 살아야 했죠. 생활비를 철저히 계산했어요. 매달 80만 원 정도 쓰면 약 18년은 버틸 수 있었어요. 18년이면 내가 90살이 되는구나.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획을 세웠어요. 원룸 생활도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너무 좁고 답답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히 식사를 하고 TV를 보거나 산책을 나갔어요. 경로당은 더 이상 가지 않았어요. 다른 할머니들을 만날 면목이 없었거든요. 대신 혼자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공원에서 다른 노인들을 보면 부러웠어요.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 손주와 함께 노는 모습. 나도 저렇게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날 공원에서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혼자 산책하세요? 네. 저도 혼자예요. 같이 걸을까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이름은 박순희 씨, 저보다 2살 많은 74살이었죠. 저는 5년 전에 남편을 여의었어요. 혼자 살고 있어요. 순희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영숙 씨는요? 저도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혼자 살고 있고요. 저는 투자 사기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말하기 창피했거든요.
순희 씨와 자주 만나게 됐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공원에서 산책을 했죠. 영숙 씨, 다음 주에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이 있대요. 같이 갈래요? 요가요? 저는 몸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노인들도 할 수 있는 쉬운 동작이래요. 순희 씨의 권유로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요가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몸을 움직이니 기분도 좋아졌고요. 복지관에서 다른 할머니들도 만났어요. 모두 좋은 분들이었죠. 영숙 씨,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영화 볼까요? 영화요? 좋죠. 오랜만에 영화관에 갔어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요. 영화를 보고 나서 다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영숙 씨,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순희 씨가 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죠.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힘들었어요. 혼자 누워 있으면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2억. 그 돈만 있었어도.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아들과 딸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했어요. 엄마,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복지관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다행이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밝게 말했어요. 손주들도 가끔 찾아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손주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지. 학교는 재미있니?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용돈을 줄 형편이 안 돼서 미안했어요. 할머니가 용돈을 많이 못 줘서 미안해.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가 건강하시면 돼요. 손주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느 날 순자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영수가, 오랜만이다. 잘 지내? 응, 잘 지내. 넌? 나도 이제 좀 적응됐어. 딸네 집에서 손주 봐주면서 살고 있어. 다행이네. 순자 씨와 만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순자 씨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순자야, 많이 힘들었지. 그래. 근데 이제 포기했어. 받아들이기로 했어. 순자 씨의 말에 공감이 갔어요. 저도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참 어리석었지? 그래. 근데 후회해도 소용없어. 앞으로 잘 살아야지. 순자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복지관 친구들과 어울리고 손주들을 보고 가끔 아이들과 전화 통화하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행복이었어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어느 날 복지관에서 금융교육 강의가 있었어요. 노인 대상 투자 사기 예방법이라는 주제였죠. 강사가 설명했어요. 요즘 노인들을 노린 투자 사기가 많습니다. 절대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믿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경험이 떠올랐어요. 강의가 끝나고 저는 강사에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저도 투자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세요? 힘드셨겠어요.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실제 피해자의 경험담이 가장 좋은 교육 자료죠. 그렇게 저는 복지관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저는 2억을 투자 사기로 잃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이자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믿었죠. 하지만 결국 사기였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절대 쉽게 믿지 마세요. 높은 수익률은 위험 신호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니 뿌듯했어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그날 이후로 저는 정기적으로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제 아픔을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의미가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살아갈 이유를 찾았답니다. 8부 또 다른 피해자. 강의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 이야기를 들었고 투자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됐다고 했어요.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영숙 씨, 제가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김미자 씨라고 했어요. 75살이었죠. 사실 저도 지금 투자 권유를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어떤 투자인데요? 아들 친구가 부동산 투자를 하래요. 연 10%의 수익을 보장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경험이 떠올랐어요. 미자 씨, 혹시 계약서는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봤어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미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영숙 씨 이야기를 듣고 나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 미자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영숙 씨, 투자 안 하기로 했어요.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제 강의가 실제로 도움이 됐다는 게 기뻤어요. 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몇 달 후 복지관에 새로운 할머니가 왔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술래라고 합니다. 술래 씨는 제 강의를 듣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미 늦었어요. 저도 사기를 당했어요. 강의가 끝나고 술래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얼마를 잃으셨어요? 1억 5천만 원. 제 전 재산이에요. 술래 씨는 몇 달 전에 투자 사기를 당했대요.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죠. 경찰이 뭐래요? 범인을 찾고 있대요. 근데 돈은 못 찾을 것 같대요. 제 경험과 똑같았어요. 술래 씨, 저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정말 힘들죠. 술래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영숙 씨는 어떻게 버티셨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혼자 있지 마세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도움을 받으세요. 술래 씨와 자주 만나게 됐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 서로 위로가 됐거든요. 영숙 씨, 전 아직도 밤마다 악몽을 꿔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져요. 술래 씨를 돕는 과정에서 저도 치유됐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제 경험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복지관 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영숙 씨, 구청에서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을 한대요. 영숙 씨가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요? 네, 실제 피해자의 경험담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구청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어요. 캠페인 날
많은 노인들이 모였어요. 저는 무대에 올라 제 이야기를 했죠. 저는 2억을 투자 사기로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자가 잘 나와서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기였죠. 여러분, 절대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지 마세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영숙 씨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저도 투자 권유를 받았는데 거절해야겠어요. 제 이야기가 실제로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뿌듯했어요. 내 아픔이 헛되지 않았구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엄마 오늘 구청 캠페인에 참여했어. 정말요? 어땠어요? 좋았어.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더라. 엄마, 자랑스러워요. 힘든 경험을 나누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준호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순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수가 너 캠페인 한 거 뉴스에 나왔더라. 정말. 뉴스를 검색해 보니 정말 작게 보도됐어요. 투자 사기 피해자 예방 캠페인 나서. 기사를 보니 신기했어요. 제가 뉴스에 나오다니. 순자 씨가 말했어요. 영수가, 넌 정말 대단해. 힘든 경험을 이렇게 좋은 일로 바꾸다니. 나도 처음엔 이야기하기 싫었어. 창피하고 부끄러웠거든.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 마음이 편해지더라. 나도 그렇게 해볼까? 그래, 너도 한번 해봐. 도움이 될 거야. 순자 씨도 복지관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우리 둘은 투자 사기 예방을 위해 함께 활동하게 됐죠. 시간이 흐르면서 제 삶은 새로운 의미를 찾아갔어요. 돈은 잃었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보람을 찾았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부부 가족과의 화해. 캠페인 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제 이야기를 나눴죠.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사시는 게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어요. 현아야, 갑자기 왜 그래? 엄마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돼요. 저희 집에 방 하나 있으니까 오세요. 딸의 제안이 고마웠지만 망설여졌어요. 아니야, 엄마 혼자 괜찮아. 너희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 부담 아니에요, 엄마. 제가 엄마를 모시고 싶어요. 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딸네 집에 가는 게 맞을까?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준호야, 현이가 같이 살자는데 어떻게 생각해? 좋은 생각 같은데요. 엄마도 외롭지 않으시고. 근데 엄마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현이가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해요. 아이들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며칠 후 딸네 집을 방문했어요. 작은 방이지만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엄마, 여기 엄마 방이에요. 어때요? 좋구나. 고마워, 현아야. 손주들도 좋아했어요. 할머니가 우리랑 같이 살아요? 좋아요. 손주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결정이 섰어요. 그래, 엄마가 이사 올게. 한 달 후 딸네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원룸은 정리하고 짐을 싸서 이사했죠.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어요. 혼자 살다가 가족과 함께 사니까 불편한 점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손주들과 이야기하고 딸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엄마,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걸로 해줘. 딸과 함께 부엌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가족 모두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손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을 수 있었어요. 아들도 자주 놀러 왔어요. 엄마, 건강하시죠? 그럼, 엄마 잘 지내. 현이가 엄마 잘 모시고 있죠? 그럼, 현이가 잘 챙겨줘. 가족들과 함께 지내니 외롭지 않았어요. 복지관 활동도 계속했어요. 딸네 집에서 복지관까지는 버스로 30분 정도 걸렸죠.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복지관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친구들을 만났어요. 영숙 씨, 요새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순희 씨가 말했어요. 딸네 집에서 살게 됐거든. 잘 됐네요.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좋죠. 순자 씨도 연락을 자주 했어요. 영수가, 나도 딸네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 다행이다. 우리 이제 좀 안정됐네. 그래, 힘든 시기를 견뎌냈어. 어느 날 복지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투자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었죠. 저도 참여했어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모여 경험을 나누고 서로 위로했어요. 저는 3억을 잃었어요. 저는 집까지 빼앗겼어요. 모두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프로그램 강사가 말했어요.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여러 피해자들과 친구가 됐어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죠. 영숙 씨,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날까요? 좋아요. 우리 서로 힘이 되어주자고요. 그렇게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회복됐어요.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그래, 과거는 과거야. 이제는 앞으로 살아야지. 딸이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 요새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 엄마도 요새 마음이 편해.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아이들한테 더 이상 걱정 끼치지 말아야지.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소중했어요. 할머니, 숙제 도와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도와줄게. 손주의 숙제를 도와주면서 행복을 느꼈어요. 저녁에는 손주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했어요. 할머니, 이야기 더 해주세요. 그래, 옛날에. 손주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웃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구나. 2억을 잃었지만 가족의 사랑은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아들과 딸이 더 자주 연락했고,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10부 새로운 시작. 딸네 집에서 산 지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완전히 적응했고 매일이 평온했어요. 어느 날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숙 씨, 저희가 노인 금융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영숙 씨의 경험과 활동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새로운 기회였어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죠. 네, 참여하겠습니다. 자문위원 활동을 시작했어요. 한 달에 2번씩 구청에 가서 회의를 했죠. 영숙 씨, 어떤 내용을 교육에 포함하면 좋을까요? 실제 사례를 많이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심하는 방법도 가르쳐야죠. 제 의견이 프로그램에 반영됐어요. 실제 피해자의 경험담이 포함된 교육 자료가 만들어졌죠. 몇 달 후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많은 노인들이 참여했어요. 저는 정기적으로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투자 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당했으니까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의심하세요. 너무 좋은 조건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과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교육을 받은 분들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영숙 씨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고맙습니다. 제 활동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어요. TV 인터뷰 요청이 왔죠. 영숙 씨, 저희 뉴스에 출연해 주시겠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네, 하겠습니다. TV 녹화 날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2억을 투자 사기로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제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영숙 씨, 방송 봤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됐어요. 순자 씨도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영숙아, 넌 정말 대단해. 힘든 경험을 이렇게 좋은 일로 바꾸다니. 나도 처음엔 창피했어.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 오히려 힘이 생기더라. 어느 날 김대호의 출소 소식을 들었어요. 5년형을 받았는데 모범수로 4년 만에 출소했대요.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벌써 나왔다고 고작 4년 만에? 하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화내봐야 소용없어. 나는 내 길을 가야지. 김대호가 나왔다는 소식에 다른 피해자들도 분노했어요. 어떻게 벌써 나올 수 있어? 우리 돈은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피해자 모임에서 대책을 논의했어요. 김대호를 감시해야 해요. 또 사기를 칠 수도 있잖아요. 경찰에 신고하면 어떨까요? 결국 우리는 경찰에 연락했어요. 김대호가 출소했는데 감시해 주실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다행히 김대호가 다시 사기를 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죠.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시간이 흘러 제 75번째 생일이 됐어요. 가족들이 작은 파티를 준비해 줬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케이크에 초를 불었어요. 엄마, 소원 비르세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손주들이 선물을 줬어요. 할머니, 이거 우리가 직접 만든 거예요. 손주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사랑해.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2억을 잃었지만 더 큰 걸 얻었어. 가족의 사랑, 새로운 친구들, 의미 있는 활동.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죠. 물론 가끔은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때 투자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제는 금방 털어낼 수 있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 앞으로 잘 살면 돼. 복지관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숙 씨,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순희 씨가 말했어요. 그래, 어떻게 달라졌는데?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강해지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나도 그렇게 느껴. 힘든 일을 겪고 나니 더 강해진 것 같아. 순자 씨도 거들었어요. 우리 모두 강해졌어. 그 일을 견뎌냈으니까. 맞아요. 우리는 견뎌냈어요. 힘든 시기를 버텨냈고, 이제는 더 강해졌어요. 어느 날, 제 강의를 들은 한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영숙 씨, 덕분에 사기를 피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투자 권유를 받았는데 영숙 씨 말씀을 떠올리고 거절했어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내 경험이 누군가를 구했구나. 제 아픔이 헛되지 않았어요. 저녁에 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요새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엄마 행복해. 엄마가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셔서 자랑스러워요. 딸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고마워, 현아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힘을 낼 수 있었어.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남편과의 행복한 시절,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 그리고 남편을 잃은 슬픔. 투자 사기로 2억을 잃은 것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그 일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돕게 된 것도 제 인생이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이는구나.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도 보고 있어. 내가 잘 지내고 있어. 남편에게 말을 건넸어요. 처음엔 미안했어. 당신이 모은 돈을 잃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나 잘 살고 있어.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으니까요. 나는 행복해.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어요. 평온한 밤이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답니다.